안녕하세요. 11월 20일 매식경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은행 잘 쓰고 계신가요? 자, 열심히 써보세요, 여러분.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자, 오늘 기업은행은 기업은행이고 또 일반 기업대로 여러분 쓰는 건 쓰는 거고 매식경은 매식경대로 해야지 됩니다. 반드시. 제가 반드시 말씀드리지만 금융권 준비한다고만 이 매식경 보면 안 돼요. 일반 기업에도 어떻게도 적용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조금 담아보려고 하니까요. 자, 오늘도 몇 가지 내용들 중에 자, 이 내용 한번 갖고 와봤어요. 코로나19의 가구 소득 소비 역대 최대 감소, 양극화는 심화됐대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2020년 들어서 굉장히 우리 삶에 많은 변화들을 줬어요. 그 변화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경제난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산업의 구조가 바뀐 거고요. 또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채용의 변화가 시작된 거고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패턴들이 예전과는 너무나 많이 달라졌는데 그 중심에 지금 2020년은 코로나라는 명확한 이슈가 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신문을 같이 읽고 뭐 취업 준비라고 하지만 우리가 솔직히 일을 하거나 뭐 직장 생활을 하는 게 대부분은 아니니까 내가 체득하기가 이제 힘들다는 거죠. 맨날 기사에서는 소득 소비 이런 것들도 힘들고 자영업도 힘들다고 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조금은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고민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로소득 소비 지출 역대 최대폭으로 감소했대요.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올 3분기 근로소득과 소비 지출의 역대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줄었대요. 이런 통계 수준 그냥 보는 거예요. 이거 뭐 외울 필요도 없고요. 사업소득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업황 부진과 자영업자 감소로 1% 감소했다. 그러니까 1% 감소했다니까 굉장히 적은 것 같은데 많이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물 경제와 이런 통계 숫자와 약간은 그 체감할 수 있는 게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꼭 금융시장을 이해하는 데는 경제 공부, 뭐 예를 들어서 학습적인 능력만 있고 뭐 통계만 잘하면 된다? 물론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지만 그게 절대 다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투자를 함에 있어서도 이론을 엄청 많이 알고 있는 학자분들이 계신데 오히려 투자를 잘하는 분들을 보면은 뭐 지식이 별로 없더라도 실행력이 강하거나 뭔가 트렌드를 빨리 읽고 먼저 선반영하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뭐 취업을 하고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러한 두 가지를 다 조금씩 갖고 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보면은 가구당 전체 소득은 월 평균 530만 5천 원으로 전년 대비 늘었대요. 가구당 그러니까 전체 소득은 지금 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득이 늘었음에도 어떻게 되죠? 소비는 감소했다. 왜 감소했어요? 소비를 감소하는 이유는 뭐 많죠. 왜? 지금 이런 걸로 인해서 불안한 상황이니까 소비를 약간 줄이고자 하는 그런 패턴들이 많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건 그냥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가구 소득 소비 역대 최대 감소 뭐 이런 얘기들이지만 진짜 이렇네 한번 보시고요. 자, 이 신문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자소서 쓰고 지금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면접도 보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매식경 하는 거 제가 솔직히 이게 일정이 너무 바빠서 그거를 신문 기사를 읽고 미리 읽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괜찮은 타입 그 헤드라인을 갖고 그냥 와서 읽는 건데 이런 신문 기사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약간 조금 그래요. 뭐냐면 지금 뭐 기자분들도 기사를 쓰시고 이게 노출시키는데 이제 포커싱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저는 이 소제목에 제가 끌렸던 거예요. 이 소제목. 예. 왜냐면 뭔가 양극화는 심화되고 뭐 이런 게 좀 세세한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제가 봤던 내용과는 다르게 그렇게 큰 내용들이 별로 없었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일단 관심을 끄게 들어왔잖아요. 여러분의 소제목 구성을 지금 해보실 때 이런 신문 기사들 중에서 조회수가 높은 신문 기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헤드라인 한번 잘 보세요. 그리고 그런 것들 사진 한번 찍어보세요. 그러니까 신문 기사나 SNS로 인해서 우리가 소제목을 작성할 때는 좀 더 자극적으로 작성해야지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 일반 기업의 자소서는 그렇지 않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소제목을 잡는 포인트는 여러분들 충분히 잡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신문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다. 자, 어제 부동산 대책 24번째 대책이 나왔는데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깊이 있게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직장인 되면은 제가 하는 이제 다른 채널로 오세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같이 공부하면 돼요. 자, 이게 지금 전세 대책이 계속 나오는데 보세요. 헤드라인은
타이틀은 2022년까지 11만 호 공공 임대를 공급한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사 내용은 그냥 한번 보세요 쭉. 보시고 이건 뭐냐면 지금 전체 그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은 매매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는 거죠. 우리가 매매라는 거는 집을 내 돈 주고 사야 되는데 그 매매값이 현 정권 들어서 계속 우상향적으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럼 서민들은 불안하겠죠. 내가 지금 집을 못 샀어. 그럼 내가 지금 어떻게 집을 살 수 있을까? 나의 월급은 지금 뻔한데 이러면서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24번, 3번의 정책이 나왔을 때까지 지금 집값을 못 잡았어요. 정부에서. 그러면 뭐다? 뭔가 대책들이 사람들 필요하겠죠. 집값을 못 잡는 건 상관없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전세를 지금 못 잡았다는 거예요. 전세. 전세라는 건 뭐예요? 매매는 사는 거지만 전세는 2년 정도의 기간을 지금 두고 우리가 거기에서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을 기회를 얻는 거죠. 뭐 기회라고 하면 그렇지만 근데 전세라는 제도는 우리나라에밖에 없는 아주 특수한 제도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들은 이 매매가가 상승되고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수도권 대부분 사람들이 수도권에서 생활을 하고 싶어하고 인서울로 하고 싶어하는데 서울에는 신규 주택이 물량이 별로 없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물량이 없으면 공급이 없다는 거죠. 근데 수요는 굉장히 많아. 그럼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뭐예요? 공급이 없으니까 공급이 없는데 원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가격이 당연히 올라갈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집값이 계속적으로 상승이 된 건데 근데 전세는 뭐다? 전세는 집값에 대한 상승률을 기대하고 사는 게 아니라 실거주 측면이죠, 실거주. 그런데 이러한 수요와 공급이 불충분하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에 이번 하반기 때 임대차 3법이라는 제도가 나왔어요.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임대차 3법이 나옴으로써 지금 많은 분쟁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지금 전세가가 결론은 엄청나게 오른 시장이다. 그럼 전세가가 오른 시장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불만이 계속 많은 거예요. 어떠한 불만? 아니 전세가 5억 하던 게 뭐 2달, 3달 만에 8억, 9억이 됐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말이 안 되는 현상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정부에서도 이제 뭔가 방법을 내놓는다고 한 건데 어제 11만 원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이제 계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임대라는 건 그냥 빌려주는 건데요. 어, 제가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임대를 원하는 그 가정들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취준생이었을 때 그냥 임대 이런 개념과 직장 생활하고 내가 결혼 생활 했을 때 내 주택을 갔는데 임대로 갔는다? 그거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 대책 중에 하나가 이게 나왔고 그래서 결국 지금도 제가 어제까지도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부동산에 대한 이런 뭐 내용도 많이 하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불만이 많이 차 있어요.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그래서 이 내용 잠깐 보면 정부가 3개월 이상 비어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무주택자들이 바로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 자산 제한 규정을 푼대요. 그러니까 3개월 이상 비어 있는 공공임대주택, 아까 주택의 그 종류 중에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소득과 자산 규정을 푼다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최대 6년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전세제도도 도입한대요. 6년을 그냥 심플하게 그 이용할 수 있는 이를 통해서 2022년까지 전국에 11만 4천 가구의 전세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이중 40%인 4만 9천 가구를 내년 상반기까지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빈 주택과 상가, 사무실, 호텔까지 연결한 문재인 정부의 24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한번 보세요. 그러나 물량 숫자만 많아 보일 뿐 수요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아파트 전세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게 여러분 팩트예요. 이게 부동산 시장의 지금 흐름이고 방향성이라고요. 특히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은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평가다. 그나마 물량을 풀 수 있는 민간 아파트 전세 확대에 대해서 아예 외면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다른 해답을 지금 계속 준 거라고 사람들 느낀다는 거예요. 19일 서민 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전세형 공공임대 주택 물량 11만 4천 가운데 수도권과 서울 물량은 7만 3만 이렇게다. 소득 자산 기준 없이 무주택자면 누구나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계속 무주택자에 대한 약간 혜택을 주고자 하는 건데 중요한 건 뭐다? 그들도 결국 나중에 원하는 거 내 집 마련을 원하는 거지 임대해서 거기에서 평생 살 생각은 어느 누구도 거의 없다는 거죠. 자, 공공정원세가 도입을 이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고요. 아, 대략 부동산 시장이 지금 이렇구나. 그럼 23번째 대책까지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한 걸까? 그리고 24번째 대책은 왜 나온 걸까?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고민하면 굉장히 좋겠죠. 아니, 정권이 유지되는 기간이 있고 거기에 있어서 이제 각종 대책이 있는데 대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굉장히 파급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20번이 넘는 대책이 나왔다? 약간 이제 이런 것들 좋아하는 친구들은 스스로 한번 찾는 공부를 한번 해보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것도 관련 기사니까 이거 한번 그냥 쭉 보세요. 같은 기사예요. 근데 내용 여러분들 좀 더 세부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갖고 왔고요. 자, 신한국민이요. 우리은행도 마이너스 통장 한도 우대금리 축소된다. 제가 계속 얘기했죠. B2 영끌, 그 다음에 금융당국에서 지금 쪼이고 있다. 그래서 1금융권이 이렇게 움직이고 뭐예요? 우리은행도 이렇게 되고 있다. 최고한도 2, 3억에서 1억으로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목이 타죠. 아까 보세요. 부동산 시장 굉장히 관심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러한 대책이 나오니까 서민들은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더 내가 만약에 고소득자고 내가 만약에 안정된 직장이 있으면 대출을 풀로 받아서 지금 서울에 있는 변들을 그냥 다 사버리는 거예요. 그런 시장이에요.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규제 강화 대책을 내놓자 우리은행의 주요 마이너스 통장 대출 상품 최고 한도를 낮추면 우대금리 축소하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자 보세요. 대면 채널, 비대면 채널 최고 한도 낮췄다. 아이고 금리도 축소한다. 그러니까 우대 조건을 다 줄여버린다는 거예요. 자, 금융당국은 그러니까 왜 계속 이러냐? 오늘 처음 매식경에 오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왜 계속 이래요? 지금 30일부터 DSR 규제, 신용대출 규제를 강화해서 그런 거죠. 신용대출로 받을 수 있는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했을 때 대출을 받은 지 1년 이내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신용대출을 사.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주택 시장이 너무 과열됐어. 그러니까 B2 연결 하지 말라고 금융당국이 계속했잖아요. 왜? 부동산 거품이 올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신용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니까 이 신용대출을 1억 넘게 받아서 대출을 받고 그 자금이 1년 이내 아파트를 사는 규제 지역에서 아파트를 사는 데 됐으면 신용대출 그냥 걷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대출을 받는 분들은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30일 전까지 어떻게든 대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분들은 1금융권에서 안 된다. 어디로 갈 것 같아요? 2금융권. 2금융권에서 안 된다? 3금융권 가는 거예요. 사채까지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뻔히 지금 내 집이 없고 주택 가격이 예를 들어서 상승한다고 본인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꽂혀서 할 수밖에 없어요. 자, 또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내 9억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적용하는 DSR 적용 대상은 이렇게 확대한다. 이건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정말 심각한 상황이구나. 여러분 취업 중요한데 취업해서 여러분들 이러한 또 머리 아픈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하나는 9개월 만에 사모펀드 판매 재개한대요. 자, 사모펀드가 지금 굉장히 다 이슈가 되고 있었죠. 근데 9개월 만에 판매가 재개되고 우리은행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기업은행 5번 쓰시는 분도 이런 것도 충분히 금융상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재를 제가 이제 기업은행 5번은 맨 나중에 하는 게 뭐냐면 소재는 제가 매식경으로 다 맨날 해드리고 있는 게 금융산업과 상품에 대한 얘기들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매일매일 집중하시고 공부하고 고민하는 학생들은 구조만 이제 여러분들 다시 생각해 보면 되니까 어려운 게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자, 보시면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DLF 사태 등으로 지난 2월 사모펀드 판매를 중단했다 하나은행이 9개월 만에 다시 나타낸 거예요. 왜 나타났을까요? 수익 돼야 되잖아요. 하나은행이 판매 재개에 나서면서 가장 중점을 둔 곳은 자산의 실제성 확인이다. 아, 최근 사기로 드러난 라인펀드 사태는 복잡한 구조로 자산의 실제를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여러분들 금융권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높은 곳에 가시면 꼭 확인하셔야 돼요. 아니 그 금융당국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시중은행에서 이 가장 판매 재개를 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곳이 자산의 실제성 확인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하나은행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금융권의 현 주소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니 금융회사에서 상품을 판매하는데 자산의 실제성을 확인 안 하고 판매한다? 그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 이번에 그러니까 왜 이런 거냐면 라인 펀드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뭐 불거진 건데 자 보세요. 은행이라는 금융기관은 굉장히 신뢰받는 금융기관이죠. 그리고 브레인 그 상위 계층 위에 상급 부서에 있는 분들은 더 브레인이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라인 펀드 같은 경우에도 복잡한 구조로 인해서 자산의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워서 그 사건이 일어났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반 서민들이 피해를 봤어요. 그러니까 자산의 실제성 확인은 너무나 금융권에서 당연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기사로 나오면 저는 제 생각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 이게 무슨 국민들은 진짜 힘든 거죠. 여러분 어떤 상품이나 이런 것들 만들 때 그 상품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요. 제가 반값 슈랑스를 하면서도
뭐 했던 거는 보험 상품도 굉장히 어렵다고요. 일반인들한테 아무리 설명해줘도 잘 몰라요. 그런데 하물며 이러한 파생 상품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어렵죠. 근데 그 구조를 누가 알고 있어요? 판매하는 분들이 잘 모른다니까요, 문제는. 은행 직원들이 잘 모른다 그게 아니라 이 상품을 만든 자산운용사나 증권사나 이런 데서 정확한 상품 개발자가 나와서 이런 것들을 판매 직원들한테 판매 회사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검증도 없었던 거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노력도 제가 봤을 때 없었던 거예요. 그냥 관행대로 했던 거예요. 관행.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자산의 실질성을 확인해서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민원이 생기고 불안전 판매가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처음부터 어떠한 상품이든 마찬가지예요. 카드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뭐 적금이나 예금은 뭐 문제가 안 되지만 뭐 투자 상품, 뭐 보험 상품 이런 것들이 나중에 계속 문제가 되는 거 내가 이 판매 사원한테 들었던 얘기랑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럼 다른 거는 왜 다를까요? 첫 번째, 그 판매하시는 분들이 상품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쵸? 그들은 그냥 판매를 해야 돼. 마케팅 포인트를 잡고 고객한테 도움이 되는 것들을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근데 그 구조를 다 뜯어본다. 그 구조를 아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구조를 아는 사람들이 이 판매를 하는 분들한테 정확한 얘기 전달을 해줘야 되는 그런 루트가 개발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그것들을 고객들이 또 한 번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도 제가 봤을 때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야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얘기하다가 이게 좀 샜는데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한테 제가 꼭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 한번 보시고요. 일단 하나은행에서도 이렇게 지금 사모펀드에 대한 판매를 제기한다. 이러한 이슈도 한번 보시고요.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